그림과 같이 3상 4선식 배전선로에 역률 100%인 부하 1n, 2에서 n, 3에서 n이 각 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1, 2, 3상에 흐르는 전류가 220A, 172A, 190A일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1번, 2번, 3번 상이 있고요. 중성선이 나와 있게 되죠. 즉, 3상 4선식 Y결선 형태이며 우리가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번 상에 흐르는 전류와 2번 상에 흐르는 전류와 3번 상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각각에 흐르는 전류가 주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N을 구하기 위해 그냥 수치상, 즉 크기만으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크기만으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20 더하기 172 하면은 392가 되고요. 여기 190 더하면 58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전류값이 나오고 말 그대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성선의 전류 IN을 구할 때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로서 표현을 하지만 이게 벡터이므로 여기에 벡터 표시를 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상을 고려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 평형 교류에서는요. 이렇게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를 I1의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쪽은 I2의 벡터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I3의 벡터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3상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서로 같고 그리고 각 상의 위상차가 120도가 발생하면 이게 3상 평형 교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I2라고 하는 것은 이 I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상이 120도 늦게 되고요. I3라고 하는 것은 이 I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상이 120도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이걸 이용할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바로 극좌표를 이용할 겁니다. 극좌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페이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크기가 R이고 이 부분이 각도가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면 R 페이저 세타라고 합니다. R 페이저 세타. 크기가 R이고 각도가 120도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 가로선의 길이가 뭐예요? 지금 R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이 세로선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R 사인 세타죠. 결국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R이 됩니다. 맞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B변이잖아요. C제곱. C잖아요. C. 루트 씌워주면.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 중성선 계산식을 통해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220A, I1이죠. 220인데 기준이므로 위상이 0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2죠. 172. 170인데 위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120도 늦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0이죠. 190. 위상이 120도 앞서니까 120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야 하는데 페이저는요.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뭐 곱셈은 되는데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20 더하기 172 더하기 190에서 여기다 582를 적을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손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이런 공학용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학용 계산기로 이 페이저 각도를 그냥 더해주면 복소수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복소수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39 더하기 J의 15.59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59라는 값이. 근데 교재 해설 보면은 여기에 추가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너스 120도와 120도라는 곳에 복소수의 형태로 적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적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요. 이거 1
120도, 페이저 120도 이걸 입력해 보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 120도 하면은 이게 나오고 120도 하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형 계산기로 쳐보시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복소수 형태로 이 페이저를 복소수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그걸 계산한 값이 39 더하기 j 15.59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계산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문제에서 이제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하면은 무조건 이 복소수의 크기로 구해줘야 하고요. 여기에 뭐 크기로 계산하시오라는 말이 없더라도 웬만하면 이 1번상, 2번상, 3번상에 흐르는 전류가 다 크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크기로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9 더하기 j 15.59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우리 복소수의 크기니까 39의 제곱 더하기 15.59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 값은 무엇이 나와요? 42A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을 계산하고 답란에다 42A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빈칸을 채워 넣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는 문제로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의 문제를 잘 풀이하신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잘 응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암기하는 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칭 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최대 사용 전압도 주어져 있고요. 접지 방식에 따른 시험 전압을 채워 넣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채워 넣을 때 어떤 표를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겁니다. 근데 그 표가 어떤 표냐면요, 바로 이 표가 되겠죠. 바로 KC 132의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표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저 시험 전압까지 몇 가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이 시험 전압을 10분간 가하였을 때 견디어야 하는 것을 절연 내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사용 전압이 지금 줄글로만 8줄이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8가지가 적혀 있는데 조금 보기 눈이 아프지 않나요? 어떠세요? 집중이 잘 되시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를 그려 놓았고요. 4등분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적을 거냐면 숫자를 적을 건데요. 어떤 숫자냐면은 7, 25, 60, 170을 적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숫자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최대 사용 전압에서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다뤄지는 숫자. 그래서 각 항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7kV 이하인 전로는 몇 배래요? 시험 전압이 1.5배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은 이하이면은 몇 배라는 거예요? 시험 전압이 1.5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항 볼게요. 7kV 초과 25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입니다. 중성선 다중 접지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시험 전압은 0.9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자, 이쪽으로 가면 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7kV 초과 25kV 이하니까 0.92배다라는 것이죠. 0.92배. 자, 이건 뭐라고요? 다중 접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 두 번째 란을 제외하고 1.25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는데 쭉 간다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대칭으로 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그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한번 해당되는 내용만 해보죠.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니까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인데 이걸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뭐라고요? 1.25배라고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가 있습니다. 60kV 초과가 1.25배로 동일해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끝까지 해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봅니다. 이게 1.25배라는 거예요. 단
어디서? 세 번째 항에서는 최저 시험 전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전압이 보시면 10.5kV가요. 볼트로 1500V인데 1.25를 곱해서 1500이 안 될 경우에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보시면은 7kV 초과면 한 8만 되더라도 이 1500을 거의 근처에 오기 때문에 사실 저 3번 항에서 가장 낮은 전압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최저 시험 전압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4번까지 있고요. 5번 보시면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입니다.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접지식 전로는 몇 배래요? 1.1배래요. 그래서 자,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초과하는 전로는 몇 배다? 1.1배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중성점 접지식, 중성점 접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 정류 회로에 연결이 된 거, 정류기에. 그래서 정류기까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6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와 17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60을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 있고 여기 170을 초과하는 직접 접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0.72배, 여기는 0.64배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직접 접지. 그럼 우리가 이 표에 나오는 것은 다 적은 상태예요. 표에 나오는 것은 다 응용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깐 말했는데 대칭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대칭. 자, 대칭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응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자, 먼저 여기를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7, 25, 60, 170이죠. 자, 60에서 170은 화살표가 쭉 이어졌는데 25에서는 끊겼어요, 중간에. 아,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노란색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한 칸, 쭉 4칸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이 점을 기준으로, 즉 17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한 칸, 여기는 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어볼게요.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대칭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규정은 이게 정확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풀 때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보면은 자, 최대 사용 전압이 6900V예요. 7kV 이하인 전로죠. 그럼 몇 배를 곱해야 됩니까? 비접지 똑같이 1.5배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6900 곱하기 1.5를 해주면 그 값이 나오겠네요. 그 값은 무엇이냐면 1350V가 됩니다. 1350V. 여기 뭐 최저 시험 전압 없어요. 그냥 13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200, 13800이죠. 이 13800을 다중접지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3800에 0.92를 해주게 되겠죠. 그 값은 무엇이냐면 12696V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24000 곱하기 0.92가 돼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요 22080V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1350, 2번은 12696V, 3번은 2208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 33,000V, 주파수 60, 선로 길이 7km 1회선에 삼상 지중 송전 선로가 있다. 이에 삼상 무부하 충전 전류 및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단 케이블의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0.4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작용 정전 용량이라든지 또는 대지 정전 용량을 주고요. 그리고 전압을 줌으로써 선로의 길이를 줌으로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충전 전류를 구하고 나서는 충전 용량까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학습을 이 유형의 학습을 한 번만 하게 된다면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 커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충전 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I 커패시터다라고 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 커패시터를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커패시터는 대지, 그러니까 송전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정전 용량입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지라든지 상호 이런 걸 다 고려를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을 이용을 해야지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송전선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지 전압 E로서 보게 됩니다. E, 대지 전압 E로서 봐요. 근데 삼상에서의 대지 전압 E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바로 루트 3분의 V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E는 뭐라고 했어요? 대지 전압이라고 했고요. V는 뭐냐면 선간 전압입니다. 선간 전압.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33,000V, 저게 공칭 전압이거든요. 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입니다. 예, 즉 공칭 전압은 선간 전압을 의미하게 되고요. 결국에 대지 전압은 뭐예요? 루트 3분의 33,000이 되겠죠. 자, 그것이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C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의 리액턴스죠. XC,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양단에 걸리는 대지 전압 E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메가 C분의 1로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는 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거에다가 바깥쪽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메가 C 2가 됩니다. 이게 단위가요, 충전 전류가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럴 때 이 C, 정전 용량의 단위는 페럿입니다, 페럿. 그리고 대지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 그래서 이 페럿과 볼트를 만족해야지만 단위가 암페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죠. F는 주파수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60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것이 충전 전류인데, 그러면은 충전 전류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IC라고 하는 거는 2파이 곱하기 60에 2파이 F가 오메가니까요. 자, C를 해야 되는데, C가 뭐냐면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0.4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본 단위는 페럿이 되어야 하므로 마이크로 페럿을 페럿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단위 길이당으로 주어져 있는데 선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길이를 곱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 길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7 곱해주게 되고요. 자,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대지 전압이 남았습니다. 대지 전압 루트 3분의 33,000V가 나오게 되죠. 33,000V.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값은요, 20.11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충전 전류고요. 결국에 1번 소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충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충전 용량을 보통 QC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QC는 QC인데 우리 QC는 용량이기 때문에 피상 전력으로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압 곱하기 충전 전류 IC, 대지 전압에다가 충전 전류를 곱하면 한 상의 충전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3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을 곱해 주어야겠죠. 곱해 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 곱하기 대지 전압은 루트 3분의 33,000이 되고요. 충전 전류는 위에서 구했습니다. 20.11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충전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충전 용량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1149.44kV 암페어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볼트 암페어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 주어야지만 이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킬로볼트 암페어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위에 맞춰 주셔야 돼요. 또는 볼트 암페어로 주어지면은 여기 부분 빼고 여기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도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도 스킬도 잘 터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부하 충전 전류는 20.11 그리고 충전 용량은 1149.44kVA라고 답을 계산했습니다. 그림과 같은 삼상 3선식 380V의 수전 회로가 있다. 설비 불평형률은 얼마인가? 단 H는 전열 부하이고
M은 동력 부하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부하가 얼마나 불평형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이 진짜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만 잘 터득을 하고 있으면 또 나중에 이 수치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더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학습 목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볼 것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지금 이런 그림의 형태는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3상 3선식이지만 단상 3선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3상 4선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또 변형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H는 지금 전열 부하라고 있습니다. 전열 부하는 일반적으로 역률이 1이에요. 1. 그 다음에 M은 동력 부하,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동기는 역률이 1이 아닙니다. 1은 이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kW를 역률 1로 나누면 결국에 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전동기 같은 것을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게 된다면 0.4를 0.6으로 나눠 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위에 있는 값을 잘 보고 역률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부하 설비 용량의 차를 이용해 불평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풀어볼까요? 자, 이쪽에다 풀어보시죠. 자, 먼저 이 3상 4선식에 대한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마저 적어보면은 3상 3선식과 4선식에서는 볼게요. 어떤 공식이냐면 설비 불평형률이요. 공식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각 선 간에 접속되는,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단상 부하. 단상 부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열 부하, 동력 부하 모두 각 선 간에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상 부하가 그것을 말하게 되고, 이 H, 마지막에 있는 이 전열 부하 같은 경우는 모든 선에 다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단상 부하가 아니라 삼상 부하라는 거예요. 그 삼상 부하는 이 분자에서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상 3선식 4선식에서는 단상 부하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분자에서 단상 부하 설비 용량의 최대와, 식이 좀 길죠? 근데 기억하시면 돼요. 최소의 차. 이게 분자예요. 엄청 길죠? 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면 분모는요,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의 3분의 1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불평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백분율 100%를 곱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 굉장히 길지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설비 불평형률을 3상 3선식 그리고 4선식에서 구할 때 각 선 간에 접속되는 단상 설비, 단상 부하 설비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분자에다 넣어주고, 전체 부하 설비, 이제는 3상 부하도 고려합니다. 분모는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의 3분의 1 수준에 곱하기 100%를 해주면 불평형률이 된다는 거예요. 설비. 그리고 3상 3선식 그리고 3상 4선식에서는 설비 불평형률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30%가 되어야 합니다. 30% 이하가 되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단상 3선식에서는요 40% 이하가 되어야지 안정적인데, 3상에서는 30% 이하가 되어야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자, 먼저 PAB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선과 B선 사이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첫째로 전열 부하 하나 연결돼 있죠. 1.5kW가 있고요. 근데 역률이 1이기 때문에 그냥 1.5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옆에 뭐가 있죠? 3kW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률이 1이니까 3kVA라고 쓰고요. 이제 전동기가 있게 되는데 전동기는 역률이 1이 아니죠. 그래서
유효 전력을 0.4를 0.6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 전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요? A와 B에 연결되어 있는 단상 부하는 끝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해주면 5.17kVA가 나오게 됩니다. 5.17kVA. 자, 그 다음에 PBC를 적어볼게요. 자, PBC는 여기 두 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0.4, 0.5 그대로 되겠네요. 0.4, 0.5 더해주면 0.9kV 암페어가 됩니다. 역률 1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A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하나 있죠, 하나. 어떤 겁니까? 1.5가 되죠. 1.5. 근데 역률이 1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1.5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를 0.8로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88kVA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PABC라고 하는 것은 C를 너무 크게 적었죠? 자, C라고 하는 것은 7kV. 결국에 역률 1이니까 7kV 암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분자에서 각 선 간에 접속되는 단상부하 설비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니까, 자, 선 간에 접속되는 최대와 최소의 차, 최대는 5.17이고요. 최소는 0.9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17 마이너스 0.9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3분의 1 곱하기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이니까 이거 다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5.17 더하기 0.9 더하기 여기는 1.88 더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것을 계산해서 100%를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85.6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때 이 85.69%가 나오려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한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더해준 게 아니라 그냥 식 자체에 넣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를 할 때 지금 이 5.17이라고 하는 값은 반올림을 통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거예요. 그럼 오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차가 있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5.17을 이용하셔도 되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식에다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5.17 대신에 여기를 넣고요. 0.9 대신에 여기를 넣고요. 여기 3분의 1의 요 전체 괄호 대신에 이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요. 그거는 85.67%라는 값이 나와요. 85.67. 그러면은 지금 하나는 69, 하나는 67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나요?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둘 다 맞는 정답이에요. 왜냐? 풀이 방법을 똑같이 썼잖아요. 대신에 어디서 오차가 발생한 것일 뿐이지 정답에는 조금 달라도 계산상 인정되는 오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소한 수치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계산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5.67도 맞고 69도 맞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이런 것이 방법만 옳다면 다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에 그럼 이 설비 불평형률이 85%가량이 나왔는데 그럼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불안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3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설비 불평형이 지금 85% 정도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더 볼 건데요. 이 3상에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3상에서 이 설비 불평형 룰의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수준의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에서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각 호의 경우에는 30% 제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저압 수전에서 전용 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둘째,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 100kVA, 100kW 이하 단상 부하인 경우.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 단상 부하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kVA 또는 100kW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특고압 수전에서 100kVA, 100kW 이하의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역부위 결선하는 경우,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30% 제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항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지금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예전에 되었을 때 소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즉 뭐라고 나오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 제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라는 소문제가 있었는데 그 소문제에는 정답이 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시면 첫째는 전형 변압기 기억만 하시고요. 둘째는 100kVA, 100kVA, 100kVA 전부 다 이하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뚫어 놓을 수도 있고 추후에 아니면 이걸 그냥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걸 안 물어보고 이 위에 설비 불평형률만 계산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하고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맛에 따라서 잘 푸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번 문제 확실하게 푸시면 그거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이어서 볼게요. 가로 10m, 세로 16m, 천장 높이 3.85m, 작업면 높이 0.85m, 작업면 조도 300럭스인 사무실에 천장 직부 형광등 F40 곱하기 2를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소문제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실지수입니다. 실지수는 어디에 쓰냐면요. 바로 조명률을 선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실지수입니다. 바닥 면적에 대해서 천장 높이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실지수가 높고요. 조명률도 높게 됩니다. 결국에 실지수는 이 조명률을 선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도 이 반사율, 이런 벽 반사율, 천장 반사율, 그리고 바닥 반사율 같은 것이 고려가 돼요. 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실지수를 구할 때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지수를 이용한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주 출제가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확실하게 푸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조명 설비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가로 10m, 세로 16m, 천장 높이 3.85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10m, 세로 16m, 천장 3.85m라고 할게요. 3.85, 16, 10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해서 그냥 책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책상 높이가 0.85라고 했습니다. 0.85. 자, 그 다음에 천장에 직부 형광등을 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F40 곱하기 2라는 것입니다. F40 곱하기 2. 자, 여기서 말하는 이 F40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2개의 등이 한 등기구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등기구를요.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형광등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이거는 그냥 1등 형광등이고 만약에 이 하나의 등기구 안에 2개의 등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2가 2개가 한 개의 등기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실지수를 구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조명을 여기에 달잖아요. 여기에 달면 사실상 이 바닥이 아니라 지금 작업면의 높이를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천장의 높이가 3.85지만 작업면의 높이가 0.85이기 때문에 유효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면까지의 높이가 되는 거죠. 광원으로부터. 자, 그러면 3.85에서 0.85를 뺀 나머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실지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면은 여기는 H, X 플러스 Y 분의 X, Y라는 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 실지수로 바꿔볼게요. 실지수. 자,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노란색 글씨로 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유효 높이 3, 광원으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라는 거죠. 3 곱하기 X 플러스 Y인데 X는 뭐냐면 가로가 되고요. Y는 세로가 됩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1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Y는 뭐라고요? 10 곱하기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2.05가 나옵니다. 2.05. 실지수는 단위가 없어요. 2.0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지수는 조명률 선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지수도 정격값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격값으로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격값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실지수의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지수의 표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0, 4.0, 3.0, 2.5, 2.0, 1.5, 1.25, 1.0, 0.8, 0.6 이라고 해서 실지수가 주어져 있고요. 실지수 기호가 A부터 J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값이 얼마였나요? 자, 이걸 지우고 적어보면은 구했던 값은 2.05였죠. 근데 2.05라고 쓰면 안 되고 2.05가 포함되어 있는 정격값을 써야 됩니다. 2.05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1.75에서 2.25까지죠. 자, 그래서 실지수를 2.05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2.0이라고 적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을 구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반사율과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가 조명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수표를 그럼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5고요. 가장 낮은 게 0.6입니다. 5는 범위가 뭐냐면 4.5보다 크면 다 5라고 해요. 그 다음에 4.0이라고 하는 거는 3.5부터 4.5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4.0이라고 하는 거는 3.5부터 4.5의 중간이죠. 자, 그 다음에 3.0이라고 하는 것은 2.75와 3.5 그 사이에 그냥 정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3. 그래서 여기 3. 3.5, 3.5. 2.75, 2.75, 2.25, 2.25, 1.75, 1.75, 1.38, 1.38 쭉쭉 갑니다. 계속 숫자가 겹치죠. 자,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거 4.0, 이 범위 3.0, 이 중간 2.5, 이 중간 2.0, 이 중간 1.5, 이 중간 1.25, 이 중간 1.0, 이 중간은 0.8, 나머지 이하는 0.6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수가 그리고 숫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방금 전에 저는 2.05가 나왔지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2.25가 나왔다. 그럼 2.25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로서는 실지수가 겹치는 범위로 출제가 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겹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실지수는 조명률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2번 소문지 볼게요. 자, 이 사무실의 천장 반사율 70%, 벽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 10%, 40W 형광등 1등의 광속 3150루멘, 보수율 70%, 조명률 61%로 한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소유 등기구 수는 몇 등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F40 곱하기 2는 어떠한 형태라고 했나요? 하나의 등기구 안에 두 개의 형광등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에 40이라고 하는 건 40W, F라고 하는 건 형광등, 2는 곱하기 2는 2등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이 1등당 광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이용할 때 저 1등당 광속, 즉 2등을 하려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 공식은 바로 FUN은 AD2라는 공식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재밌는 에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un, 재밌다. 에이드, 마시는 에이드 있죠? 달달한 거 있잖아요. 자, 재밌는 에이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F라고 하는 거는 등기구 하나의 광속이고요. 광속.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것을 등기구의 광속인데 1등당 광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의 2배를 이용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U는 조명률입니다. 조명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구의 숫자입니다. 등기구의 숫자. 자, 이게 지금 몇 개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거, 이게 같아야 된다. 뭐와 같아야 되냐면은 A 곱하기 D 곱하기 2인데 A는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 뭐라 했습니까? 가로, 세로, 바닥 면적이라는 거예요. D라고 하는 건 감광 보상률입니다. 감, 광, 보상률. 조명을 제작하거나 설계할 때 이 광속이 감소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소요 광속에 여유를 두는 것. 즉, 설계할 때 좀 여유를 두는 것이 감광 보상률 D고요. D.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수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보수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수율은
감광보상률의 역수입니다. 감광보상률의 역수예요. 보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조명을 사용하고 나서 보수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계 시, 여기는 초기 조도를 높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풀 때 보수율과 감광보상률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진지 간에 내가 식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거는 평균 조도를 의미합니다. 평균 조도.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기구 수죠. 그러면 n만 남기고 우변으로 다 넘겨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거는 fu 분의 a, d, e로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거는 3150 곱하기 몇이라고요? 2등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u는 조명률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61%니까 0.61이 되고요. A라고 하는 건 바닥 면적이죠. 10 곱하기 16. 감광보상률 대신에 보수율의 역수잖아요. 보수율이 뭐였습니까? 70%면 0.7인데 감광보상률은 그 역수니까 그럼 여기에 0.7분의 1 또는 그냥 분모에다 0.7 적어줘도 되겠죠. 자, 그럼 평균 조도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평균 조도는 문제에서 300럭스라고 했습니다. 작업면 조도 300.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17.84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0.84등 이런 게 있나요? 조명가게 갔는데 뭐 0.3등 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모자르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넘치게 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84라고 나왔을지라도 답에는 뭐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18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18등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천장 반사율, 벽 반사율, 바닥 반사율 그리고 이런 보수율도 주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지수를 계산을 했을 때 이 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조명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미 문제에서 조명률을 줬기 때문에 그런 선정 과정이 없을 뿐이지 원래는 이 구한 실지수와 벽 반사율, 천장 반사율, 바닥 반사율을 고려해서 이 조명률을 구해내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이제 등기구 숫자까지 계산하는 것이 원래 좀 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공식과 실지수 표와 그리고 보수율과 감광보상률의 관계, 그다음에 요 식을 응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서 절상하는 것까지, 그리고 광속을 고려할 때 1등당 광속인지 뭐 전체 광속인지 그런 것들을 잘 유의 깊게 보신 다음에 문제를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명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배선 도면에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옆에 H250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배선 도면에 있어서 자, 이렇게 그리는 건 조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램프를 나타내는데 H는 뭐냐면 수은 램프입니다. 즉 수은 등이고요. 옆에 써 있는 250이라고 하는 거는 와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250와트의 수은등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하나는 N이고요. 하나는 M입니다. M. 여기서 말하는 N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 등.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메탈 할라이드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뭐 N400이다 그러면 나트륨 등 400와트, M200이다 그러면 메탈 헬라이드 등 200와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등 대신에 램프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즉 수은 램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수은 등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평면이 30 곱하기 15m인 사무실에 32와트 전광속 3000루멘인 형광등을 사용하여 평균 조도를 450럭스로 유지하려고 설계하고자 한다.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수를 산정하시오. 단 조명률은 0.6이고 감광보상률은 1.3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N 조명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거는 FU분의 EAD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도를 450럭스로 한다 했으니까 450에 바닥 면적 30 곱하기 15,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 1.3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뭘로 나눠주냐면
광속 곱하기 조명률인데 광속이라고 하는 건 전체 광속이 3000이라고 했으니까 3000에 조명률은 0.6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46.25 등이 나오게 돼요. 형광등이. 그런데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은 절상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6.25로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147등으로 써줘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0루멘을 복사하는 전등 10개를 100제곱미터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다. 그 조명률을 0.5라고 하고 감광보상률을 1.5라고 하면 그 사무실의 평균 조도는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000루멘을 복사하는 전등 10개를 100제곱미터 사무실에 배치를 한대요. 자, 우리가 무엇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요? 바로 재밌는, 펀은, 에이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평균 조도를 구한다고요. 자, 조도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AD 분의 FUN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광속인데요. 자, 광속이 1000루멘을 복사하는 전등 10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10개라고 해서 이 광속에다가 10개네? 그러면 1000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요 F 라고 하는 거는 등기구 하나의 광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00만 적어주어야 하고 U라고 하는 건 조명률이니까 0.5를 적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등이 10개니까 등기구 수 10개를 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광속이 전등이 10개니까 10을 곱해야지 하면은 1000 곱하기 10을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 등기구 수를 또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를 써주고 A는 바닥 면적이죠. 100제곱미터. 100 곱하기 D는 감광보상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결국에 유형은 다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3.33의 RX, RX가 아니죠. LX도 아니고 럭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33.33 럭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